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1일 도요게이자이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할 아베노믹스 실패 경위, 아베 정권으로 인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됐나입니다. 단숨에 접속 랭킹에 올랐군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실책이었던 아베노믹스, 이를 깊이 파보며 조목조목 비판한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이 저마다 알고 있었다는 듯 뒤늦게 분노를 쏟아내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정치에서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자신이 처음 그 역할을 맡았을 때보다 자국을 더 잘 살게 하거나 최소한 나쁘게 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 최소한의 목표에 대해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큰 실수를 했다. 아베노믹스가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 많은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을 연 2%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에는 한참 못 미쳤다. 처음엔 2012년에서 2014년 1분기까지 GDP가 연 3.2%로 상승하면서 아베노믹스가 기능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는 부당하게 신뢰받게 됐다. 실제로는 착시로 단지 오랜 불황을 겪은 경제 현상에 불과했다. 아베 전 총리가 집권했을 때 GDP는 7년 동안이나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적 상승을 누린 것, 이 사이클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여러 번 일어나고 있다. 1991년 이후 연간 GDP 성장률은 평균 0.7% 미만임에도 말이다. 그리고 그는 2014년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면서 성장의 찬물을 끼얹었다. 건전한 경제 상태였으면 단기간 성장 둔화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특히 2019년 2차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수년간 성장이 억제됐다. 그 결과 2014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즉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기 전까지 GDP는 간신히 연 0.2% 페이스로 성장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약속한 페이스의 불과 10분의 1에 해당한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012년에서 2019년 실질 시급은 5% 가까이 감소했다. 또 그동안 고용 증가분 중 82%가 저임금 비정규직이었다. 아베 전 총리의 대응은 기업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공허한 것이었다. 고령자 사회보장도 삭감. 동시에 2000년 이후 고령자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기조로 나아갔다. 그의 재임 중 노인 1인당 노령연금은 9% 더 줄었다. 또 소득을 국민에서 기업으로 넘기는 정책을 계속해 기업의 최고 법인세를 38%에서 30%로 낮췄지만 소비세는 10%로 2배 늘렸다. 전임자들처럼 감세를 통한 기업 투자 증가, 임금 상승이라는 트리클다운 이론을 따랐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의 새 자본주의 회의 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수천 개 대기업의 연간 이익은 거의 2배가 됐지만 전체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모두 0.4% 감소, 설비 투자는 5.3% 감소했다. 여성 일자리는 늘었을지 모르지만 혹자는 여성 일자리가 늘어난 걸 우머노믹스의 큰 성과라 하지만, 이는 남성이 낮은 임금에 시달리면 가계 유지를 위해 노동에 가담하는 아내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아베 전 총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는 늘 2%의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면 경제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2%의 인플레이션율은 일본은행 총재가 2년이면 달성한다고 장담한 바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2% 인플레이션 목표에도 접근하지 못하자 아베 지지자들은 주장을 바꿔 물가 하락을 끝내면 충분하다고 주장하게 됐다. 어쨌든 아베 전 총리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시 생활 수준의 타격이 됐다. 건전한 인플레이션은 견조한 내수의 결과다. 반면 아베 정권 시절 물가 상승의 93%는 식량, 에너지, 의류, 신발 등 수입 집약형 제품에 기인한다.
이는 아베 전 총리가 내세우는 엔저 유도 정책에 따라 수입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은 일본 소비자에게 외국 생산자로 소득을 옮길 뿐이어서 일본 다국적 대기업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세 번째 화살을 원했지만 아베노믹스는 아베 전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구조 개혁, 즉 세 번째 화살을 진정으로 추구했다면 일본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권력자의 기득권을 파고들어야 했고 그가 전례 없이 국회를 지배했음에도 구조개혁 추구에 정치 자본을 쓰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다. 결국 세 번째 화살은 어설픈 시책으로 끝났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그의 착각이 있었는데 아베노믹스가 일본 재생의 마지막 기회라 주장한 것이다. 그 밑에서 일본이 계속 쇠퇴한 건 부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많은 기회 중 하나를 놓쳤을 뿐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베노믹스는 정부가 밸런스볼 위해서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의 균형을 잡았던 것과 같다. 그 증거로 임금은 오르지 않았어도 저물가의 혜택을 받아 생활 자체는 유지할 수 있었다. 고용도 비정규직 확대와 정년에 따른 세대 교체로 실업률에 제동이 걸린 것 같다. 하지만 대기업 실적, 내부 유보는 높은 수준이 됐다. 즉 소비세 증세분이 대기업 내부 유보로 묶여 근로자의 생활 수준 상승과 내수 진작을 저해한 것이다. 기시다 정권은 부디 소비세 감세, 법인 증세로 납세 순환을 이루고 물가 상승 억제에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소비세를 없애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은 옛날부터 있었고 아베도 리먼 쇼크급이 오면 소비세를 낮추겠다고 했는데 실행하지 않았다. 이 소비세에 기업도 소비자도 애를 먹고 있다. 법인세를 원래대로 돌려 소비세를 없애고 경제를 움직이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우대해도 직원에게는 환원되지 않아 내부 유보가 늘었을 뿐이다. 자녀에게도 세금을 떼는 최악의 소비세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확실히 두 차례의 소비세 증세는 고통스러웠고 필요한 정책을 미룬 게으름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상황은 기본적으로 아베노믹스의 결과가 아니라 고이즈미 정권의 잘못이 그대로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거품 붕괴 후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변혁을 요구받은 일본은 사실은 고용 유동성을 높여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파견 근로를 해제한 것이어서 산업을 아우르는 인력 공급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에서는 낡은 구조를 유지한 채의 비용 절감이 최우선이었다. 이후 정규직을 파견직으로 대체해 머릿수를 유지한 채 인건비를 줄이고 차액을 내부 유보로 묶거나 제품을 헐값으로 매도할 수 있어서 디플레이션이 고착된 것이다. 비용 절감을 열심히 할수록 자신들이 가난해지는 악순환이다.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도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가 파견 활용을 우선하는 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견 노동이나 비정규직 공무원, 외국인 기능 실습생 등의 본연의 자세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사태는 호전되지 않는다. 칼럼 내용에 추가로 덧붙인다면 아베노믹스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것에 대한 득실 분석이 없었다. 현재의 급속한 엔고와 고물가 현상에 대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에 기인하는 부분의 분석이 없는 것이다. 그 분석은 일본의 현재와 장래의 전망에 중요하다. 돌쇠 한마디. 아베노믹스의 잘못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모습이네요. 재건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몽땅 뒤집어야 할 상황인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오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